이번 달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 달 이내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요? 네,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시행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지난달로 끝났습니다. 이제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가 됐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고시원까지 모두 신고 대상이고요. 지방 군 단위에 있는 주택을 뺀 수도권과 지방의 시지역 주거용 건물이 모두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도 물게 되죠? 그렇습니다.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이달 1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는데요. 기존 전월세 계약은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삼성페이가 대중화되면서 현금이나 실무카드를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1,7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 중인 삼성페이가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에 먹통이 되면서 적잖은 시민들이 얼굴을 붉혀야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삼성페이에 오류가 발생했죠? 네, 오전 7시쯤으로 대부분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대에 삼성페이가 먹통이 된 건데요. 결제를 위해 지문을 인식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인증 자체가 안 되는 식으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로 인해 출근길 카페에서 커피를 사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물품을 사던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NFC 방식의 후불교통카드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일부 선불교통카드를 등록하려는 시민들은 오류를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난 시민들은 삼성 멤버스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안 되면 공지라도 해달라거나 왜 안 되는 거냐 등등 불만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는 3시간쯤 뒤인 오전 10시에 오류 복구가 완료됐다고 안내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간헐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류 원인은 파악이 됐나요?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카드 결제와 등록을 시도할 때 오류가 발생했다라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주말 원UI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코드에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지난달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3분가량 결제 오류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홈플러스가 입점한 매장들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플러스가 27개에 달하는 지점 정리를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점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부담까지 커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일단 수수료를 얼마나 올리는 건가요? 홈플러스는 이달에 입점 계약이 만료되는 일부 점주들에게 재계약 시 판매 수수료를 0.5에서 1%포인트 수준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3.5%에서 24.5% 수준으로 수수료가 올라 점주는 매출의 4분의 1을 홈플러스에 내줘야 하는 겁니다. 재계약 점주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이 같은 재계약 문서를 보내면서 수수료 인상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이달 만기인 800개 매장 가운데 40여 곳에 대해 재계약을 진행했으며 인상 사유와 인상률은 계약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상당수 홈플러스가 이제 문을 닫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까지 인하해서 점주들의 불안이 크겠어요? 네, 홈플러스는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27개 점포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27개 홈플러스가 문을 닫는다는 건데요. 폐점이 확정되면 해당 점포들의 입점에 장사를 하고 있는 점주 수백 명은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점 상인들은 최대 10년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권리금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홈플러스는 점주들에 대한 보상과 절차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한편 트럼프발 관세 타격으로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4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5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는데도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충격이 더 큰데요. 특히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문의 타격이 컸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일단 지난달 수출이 어느 정도 줄었나요? 네, 5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72억 7천만 달러였는데요. 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건 월 1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우리나라 양대 수출국인 미국 대상 수출이 8.1%, 중국 대상 수출은 8.4%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5월 무역 수지는 69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안 좋았는데 어느 정도 줄었나요? 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넘게 줄었는데요. 특히 4월 3일 이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대미 자동차 수출이 32%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 관세가 부과된 4월 첫 달에는 19%가 줄었는데 지난달에는 더 크게 감소한 겁니다. 지난 3월 25% 관세가 부과됐던 철강도 대미 철강 수출액이 20.6%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5월 수출액이 138억 달러를 보여서 작년보다 20% 늘어 역대 5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붙는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시름도 한층 깊어졌는데요.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정부가 곧바로 관련 기업들과 만남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오전 철강 비철금속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50% 관세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해 KG스틸,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 수출기업 통상 담당 임원과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철강 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이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면서 또 지난 3월 12일 25%의 품목 관세 부과 조치로 타격이 꽤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5% 관세 인상이 추가로 더해질 경우 국내 철강 제품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산업부는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협의의 큰 틀에서 철강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이 50%의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예고한 관세 인상 시점으로 현지 시간으로 오는 4일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펜실베니아 US 스틸 행사에서 관세율이 25%인 상황에 허점이 있었다고 밝히며 누구도 50%의 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의 철강 50% 품목 관세 소식에 유럽연합은 곧바로 보복을 예고하는 등 향후 강대강 충돌도 예상됩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처럼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0%대 초반에 그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1% 아래로 내려갔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가 조사한 국내외 40여 개 기관의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85였습니다.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0.322%포인트나 낮아진 건데요. 조사기관 절반 이상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개별 기관 조정폭을 보면 크레디아그리콜 CIB가 0.8%포인트를 낮췄고 HSBC와 싱가포르 DBS 그룹 등도 0.7%포인트씩 내려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낮게 제시된 성장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이 0.3%로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수정 제시한 0.8%보다도 0.5%포인트나 낮은 수치인데요. 시티그룹과 ING그룹, JP모건 체이스 등 12곳이 0.8% 아래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당초 수치의 절반 수준으로 깎은 바 있는데 상당수 기관들은 한은의 전망조차도 낙관적이라고 본 겁니다. 다만 일부 기관들은 우리 경제 전망을 소폭 높여잡기도 했는데요. 바클레이즈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모건 스탠리가 0.1%포인트씩 올려서 각각 1%, 0.8%, 1.1%로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의 점진적 완화와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 등을 꼽았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총력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의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청,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에서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서 유세를 마무리하네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강북구를 시작으로 경기 하남과 성남, 광명 등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경기도에서 검증된 행정가임을 재차 띄우고 여의도 공원에서는 계엄 극복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주를 거쳐 부산, 대구, 대전에서 막판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 마지막 유세에서는 김 후보와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했던 후보들이 모여 원팀 통합정부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 수성못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보신각에서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선거 직전까지도 서로 간의 네거티브 공세가 계속 가열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로저스 회장의 이 후보 지지 선언이 여론조작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은 지지 선언이 사실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지지문을 만든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극적 단일화 시나리오가 변수로 거론되지만 이준석 후보의 완주 의지로 무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노리고 외쳤던 배당 소득세 개편이 막판에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서 관련 내용을 뺐고 김문수 후보는 축소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기존에 언급했던 배당 소득세 개편 입장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엔 일단 어떤 변화가 생긴 건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금융투자협회에서 배당소득세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혔고요. 지난달 8일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하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분리과세 수혜자가 대주주 등 일부에 제한되고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반면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에 관한 실증적 자료는 부족하다며 배당소득세 개편을 보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의 안은 후퇴됐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 배당소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20%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김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공약집에 담았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존보다 완화된 안으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 14%의 세율을 유지하되 1년 이상 장기주식 보유자에겐 14%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에서 분리하고 20에서 25% 사이에서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수 추계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변경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한편 생수시장의 점유율 1위인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는 광동제약이 위탁을 받아서 12년째 유통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공사가 새 위탁 유통사를 찾기에 나서면서
광동으로선 3천억 원대 매출 효자를 잃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이 사업이 광동제약에게도 꽤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삼다수 유통을 시작한 광동제약은 매출 중 상당 부분을 삼다수에서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 1조 6천억 원 중 3,200억 원, 약 20%가 삼다수에서 나왔고 올 1분기에도 비중이 19%에 달했습니다. 삼다수를 운영하는 제주개발공사는 내년부터 2029년 말까지 삼다수의 위탁 판매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다음 달 받기로 하고 그 사전 규격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광동제약과의 계약에 1년 연장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발동하지 않고 바로 사업 공고를 낸 건데요. 이를 두고 광동제약이 계약 연장에 실패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다만 광동제약 측은 기존 계약의 종료에 따라 추진되는 정례적인 공모라며 해당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탁 사업에선 기존보다 규모가 더 커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삼다수의 기존 계약 구조를 보면 제주도 내부 유통과 자사 온라인몰 그리고 대형마트는 공사가 직접 유통을 맡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새 유통사에 대형마트 유통권도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분은 5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새 유통사로서는 기존 3천억 원대 매출에 500억 원대 추가 매출을 낼 수 있는 사업 기회인 셈이라 입찰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HDC 현사는 이번 달 입찰이 진행될 용산 정비창 수주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일단 HDC 현사 내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임시 중단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인데요. HDC 현사는 지난달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행정 6부는 HDC 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년간 예정된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은 본안소송 1심 판결일부터 30일까지 정지됩니다. 행정소송 본안 사건은 집행정지를 결정한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업계에서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은 지나야 소송이 1심에서 종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사건 5년 이후 실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HDC 현산의 입찰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네, 당장 HDC 현산이 준비 중인 입찰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는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시공사 선정인데요.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수주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HDC 현사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포스코 ENC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은 지하 6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 12개 동과 아파트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조 원에 달하는 대여 사업인 만큼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행보 변화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통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양측은 앞서 지난달 합의 내용 위반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양국 정상이 이제 이번 주에 대화에 나설 것 같다고요?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곧 통화할 것이고 이를 통해 무역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주 중 양국 정상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발단은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미중 간 제네바 합의의 이행 여부를 두고 불만을 토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면서 착한 사람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구체적으로 중국이 히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는데요. 중국이 협정에서 합의한 일부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일단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합의 이후에도 차별적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놓았다면서 합의를 어긴 건 오히려 미국이라고 반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그리고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을 언급하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양국 정상 간 통화 가능성에 대해 중국 측에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성사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위 동의 의결 절차에 따라 합청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효성은 협력업체에 3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비밀유지 계약관리 시스템 구축, 거래질서 개선 정기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방안을 구체화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에 국내에서 거래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57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분기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3종의 거래 대금은 56조 9,5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약 17조 원이었던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규모는 4분기에 약 60조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 뒤 올해 1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업계 최초로 미국에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용 LFP 배터리를 만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의 대규모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 제품은 테라젠과 델타 등 주요 고객사의 공급이 확정된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지 생산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관세 영향도 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